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임론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오늘도 PPT 자료 보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주차 책임론이고요. 여러분 교과서는 185페이지를 보시면서 책을 옆에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임론은 이제 범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가 있죠. 우리 범죄 성립의 3단계 표를 보면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을 때 위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불법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 그 행위가 이제 책임이 있으려면은 바로 이 설명 범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대해서 행위자에게 책임을 귀속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조건이 있는데요. 책임의 근거는 자유의 의사를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불법 행위를 한 자에게 그 결과를 그의 작품으로 귀속시킬 수 있으려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 즉 타행위 가능성, 요게 이제 기대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요런 타행위를 할 수 있었을 이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임 이론의 기본 원칙은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제 교과서 191페이지를 옆에 놓으시고 책임 능력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헌법 조문을 한번 볼까요? 헌법 제9조 형사 미성년자라고 되어 있어서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10조 심신장애인은 제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형법 조문들을 생각하시고 보시면요. 책임 능력이라는 것은 행위자가 불법을 범하지 않고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책임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형법 제10조의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 규정은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책임 무능력자와 한정 책임 능력자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책임 무능력자는 형법 제9조를 말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형사 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형사 미성년자, 형법 제9조를 이야기하는 거고 14세 미만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10조 제1항이 심신상실자를 말하는 거예요. 심신장애인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신장애인이 칼 들고 설치면 도망쳐야 돼요. 네. 벌하지 않는다.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두 부류가 책임 무능력자예요. 형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람이 이 두 부류인 거죠. 형사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
그럼 그 다음으로 한정책임 능력자를 볼까요? 한정책임 능력자는 심신미약자를 말하는 건데요. 형법 제10조 제2항입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필요적 감면이었어요. 심신미약자는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에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필요적 감경 사유에서 임의적 감경 사유로 법이 어, 일부 개정돼서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공분을 사게 돼서 이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개정된 것이죠. 그리고 한정 책임 능력자 다른 부류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 청각 및 언어장애인 형법 제11조에 해당하는데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청각 및 언어 장애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청각과 발음 기능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을 해당하는 것이고 어느 한쪽이 정상인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 소화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이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할 바 있습니다. 소년법 특별규를 말씀드리면, 네, 14세 미만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14세 미만자는 신체적으로 미숙하다고 판단해서 일률적으로 책임 무능력자로 규율해서 형사 처벌을 하지 않게 되는 건데요. 이때 형사 처벌이라고 하면 형벌은 물론이고 보완 처분도 어, 형사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소년법은 이제 예외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형벌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어, 촉법 소년이라고 하죠. 촉법 소년과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우범 소년은 소년법 보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소년법을 한번 보면요. 소년법 제60조 부정기용 제1항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2항 보니까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소년법에 의해서 이 축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축법소년이나 10세 이상 우범소년도 소년법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소년법 제32조에 해당하는 것이죠. 소년의 나이와 관련된 거를 이제 밑에 써놨는데요. 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적용 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우리 형법은 행위시법주의잖아요. 행위시법주의인데, 판결심에는 그 이유잖아요. 사실심 판결이라고 하면 1심과 2심을 말하는데요. 2심 판결 선고 시 기준으로. 그래서 1심 때는 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였는데, 그 이후에 소년법 적용 안 되는 나이가 돼버리면, 어, 행위시법으로 처벌했던 것을 지금 판례가 바뀌어서 이 재판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바뀐 거예요. 전원합의체는 아니고요. 비교해보면 일반 우리 형법과 비교해보면 소년법 제59조 사형 및 무기형이 완화시키는데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15년 이하로 이제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사형이나 무기형은 15년으로 확정해야 된다는 거죠. 15년 이하가 아니라 15년으로 15년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무기징역이 없다는 사형도 없고 18세 미만은 사형이나 무기형으로 할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하는 게 아니라 15년형 무기징역 시키려고 해도 무기징역 영원히 살게 교도소에 살게 하는 게 아니라 15년 유기징역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의 나이 기준은 행위시법이 아니라 사실심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 바뀐 거예요. OX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세 되지 아니한 자가 정상적인 사물 변변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10세에서 14세 촉법소년의 경우는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되죠. 오, 부정기형의 선고 대상이 소년인지 여부는 행위시가 아니라 재판시가 기준이므로 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판결 선고일에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오네요. 판례가 변경됐다고 했죠. 우리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법한 행위를 할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기대 가능성에 대한 의의와 판단 기준인데요. 행위 시의 구체적 사정으로 보아서 행위자가 범죄 행위를 하지 않고 적법 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기대 가능성의 개념입니다. 그 기대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행위자 표준설, 평균인 표준설, 국가 표준설이 있는데요. 평균인 표준설이 다수설과 판례 입장입니다. 평균인이 행위자의 입장에 있었을 경우 그 기준을 판단 근거로 한다는 것이죠. 기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행위자 표준설은 행위자가 처한 사정 아래에서 행위자의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인데요. 다수설과 판례는 평균인, 그 행위자가 아니라 평균인이 행위자의 입장에 있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게 다수설과 판례 입장입니다. 국가표준설도 있는데 국가가 국가 이념에 따라서 그 기준을 두고 판단한다는 것인데요. 다수설과 판례는 평균인 표준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요된 행위와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앞에서 보시면 이제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강요된 행위에 있어서 기대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저항할 수 없는 폭력, 강제적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서 형법상의 불법 구속 요건을 실현한 행위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행위가 이제 자기 또는 친족, 가족들이죠. 가족들의 생명이나 신체를 어,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협박에 의해서 형법상 어떠한 죄를 짓게 됐을 때 어, 이런 강요된 행위는 자초한 강제 상태를 자초해서 강제 상태를 만든 이런 행위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라면 그 효과는 피강요자, 강요를 받은 사람은 책임이 조각된다는 거죠.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강요자, 책임이 조각돼서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강요자는 어떻게 되느냐? 강요자는 강요된 범죄의 간접정범 플러스 강요죄. 한 개의 행위로 두 개의 범죄 구성 요건을 한 경우죠. 이럴 때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한다. 나중에 죄수론 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텐데요. 한 개의 행위로 두 개의 범죄를. 예를 들어서 낙태를 한 의사, 업무상 축탁 낙태죄, 플러스 살인죄, 뭐 의료법도 위반했을 거고요. 플러스 의료법, 그리고 아기 죽게 했으니까는 어, 신체 존재죄, 통계의 행위로 네 개의 범죄 구성 요건을 어,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걸로 처벌하느냐? 상상적 경합, 가장 성향이 센 거 하나로 훔친다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하나로 제일 센 거 하나로 한다라는 이제 상상적 경합이에요. 그러면 강요해서 어떤 죄를 짓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죄의 간접 정보 플러스 강요죄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제일 센 범죄로 처벌을 한다. 그래서 피강요자는 책임을 조각해서 처벌할 수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강요자는 어, 처벌을 한다라는 것이죠. OX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을로부터 신제품 도면을 훔쳐오지 않으면 인질로 잡혀있는 갑의 내연의 철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회사의 디자인실에서 도면을 절취하였다면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갑을 벌할 수 없다. 네, 강요된 행위로 인해서 신제품 도면을 훔쳐오지 않으면 내연철을 죽이겠다, 생명을 해야겠다는 이런 강요에 의한 경우는 적법한 행위를 할 기대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어, 갑은 처벌할 수 없고 을은 처벌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 책임론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 또 쉬었다가 2교시 수업 시간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